그러면 에너지 및 가스 안전 관리 먼저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과정은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먼저 수업 과정을 한 10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장은 그 가스법 체계 및 가스 사고 사례인데, 에너지 중에 에너지 법이 굉장히 많죠. 가스법, 전기법, 산안법에서 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본법이 우리나라에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스법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법 체계는 유사하죠. 내용은 틀리더라도. 그래서 가스법 체계와 가스 사고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제 전문 분야별로 해서 현장 사례 이런 내용을 해서 3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그 장은 3장, 4장, 8장 가스법 기본 체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재료가 또 플랜트에 사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그 재료 특성과 부식 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의 그 방폭 전기기기 그리고 화재 및 폭발 그리고 이제 정상적 위험성 평가 그리고 QMA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됐죠. 이건 이제 도시가스 시설 쪽에 많이 운영을 하는데 안전수준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문화. 요즘 대기업체에서는 안전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은 우리가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그 창조적 파괴 전략. 이건 한 시간 수업으로 특강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가스법 체계 및 사고 사례입니다. 가스관계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 액가스 교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이렇게 해서 가스법은 크게 그 가스 성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KGS는 코리아 가스 세퍼레이터 코퍼레이션 약자입니다. 그래서 KGS 한국가스안전공사인데 이 가스법은 이제 그 산업부에서 물론 법 자체 이거는 법률로 대통령령으로 영규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그 기준사항, 기술적인 기준사항 이런 사항은 코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코드를 재개정을 하고 또 재개정된 것은 물론 주관기관인 산업부에 보고를 하고 산업부에서 승인하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법의 특히 이제 허가. 내가 플랜트를 건설해서 가스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할 때 허가, 또 간단한 거는 등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및 등록은 이제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런 또 허가를 내줄 때 기술 검토 사전에 기술 검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업하는 사업자, 제조, 저장, 판매, 충전, 집단 공급 이런 기관에서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요즘 이제 그 민간 검사 기관이 한 12년부터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용기의 재검사, 주기마다 이제 용기를 3년 또는 4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업무는 또 민간 전문 검사 기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개의 그 정부 공기업이죠.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이렇게 같은 기관으로 혼동을 하고 있는데 별개 기관이고,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LNG를 도입해서 LNG를 저장했다가 그 도시가스사로 공급을 하는 그런 그 가스 보급 기관이죠. 공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우리가 고압가스라면 어떤 가스가 들어가겠습니까? 고압가스라면. 고압가스. LNG도 물론 고압가스죠. 또 뭐 다른 분, 고압가스다 하면은, 자, 고압가스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압축가스인 경우는 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액화가스인 경우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고압가스라고 그러는데요. 고압가스 중에, 프로판, 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부탄, 액화석유가스하고 도시가스를 제외한 가스는 이 이상의 압력이 되었을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를 제외한 가스라면은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수많은 가스가 있죠. 그런데 그 가스 중에서도 압력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메가파스칼 압력이 이하이면은 고압가스의 법에 저촉을 안 받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가스를 제조한다 했을 때 제조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사용한다 했을 때 사용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저장한다 했을 때 저장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압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가스는 반드시 압력이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또 액화가스는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로서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가 아닌 가스, 그거는 모두 고압가스다 해서 허가도 받고 등록도 하고 사용할 때 사용 신고도 하고, 또 가스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시설 기준이나 기술 기준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소 제조를 한다, 또는 산소 제조 공장에서 내가 산소를 받아가 저장을 한다, 판매를 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요 위에 거는 이제 전부 다 허가를 받는 거고, 행정관청에 이런 것도 지자체, 구청에다 신고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고압가스에 대한 운반 이런 것도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를 우리가 이송하려면 이런 또 용기 등등 이송을 하는데, 이런 또 제품, 용기나 냉동기 특정 설비 제조할 때, 이런 제품이죠. 요거는 제품인데 이런 것을 제조할 때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제조를 하고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유통을 한다. 그래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두 번째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화석유가스,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죠. 그래서 우리가 LPG다, 이렇게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G의 주 성분은 프로판하고 부탄입니다. 그래서 프로판과 부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가스, 이것을 액화석유 가스다 하고, 이 가스에 대해서 충전, 집단 공급, 저장, 판매, 또 사용, 가스 용품, 우리가 가스를 쓰기 위한 연수기라든지 가스 보일러라든지 이건 제품이죠. 그걸 제조할 때 그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 프로판, 부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이렇게 충전부터 또 용품까지 제조할 때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관리 사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물론 우리가 LPG 안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입니다.
이건 이제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 사용, 또 우리가 뭐 매설 배관 시공한다 할 때 가스 시설 시공 뭐 이런 사항이 다 해당이 되는데, 도시가스는 우리가 과거에 한 15년 전, 또 한 20년 전에는 이제 도시가스의 주 원료가 LPG, 앞서 말씀드린 액화석유가스로 주 성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공기를, 에어를 믹스를 해서 원료로 제조를 했죠. 도시가스사에서 도시가스사마다 큰 볼탱크를 놔두고 LPG를 제작하고, 그래서 에어 믹스 방식으로 이제 LPG 도시가스 원료로 LPG를 제조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건 거의 없죠. 전국에 34개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또 다른 동남아 국가 이런 데서 LNG 선으로 LNG를 도입해 갖고 생산 기지에 저장을 했다가 기화시켜 가지고 배관으로 송출을 합니다. 송출을 하면은 이 LNG가 이제 저 도시가스사로 도시가스사마다 입구에 있는 그 지역 정확기 이를 통해서 사용자 시설로 정확기를 거쳐 가지고 가막 압력을 다운 시켜서 공급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용해서 운영되는 이런 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적도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뭐 세계 기본법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등록, 운영 사용 이렇게 하고, 이건 전체적인 사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 편람에 이제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최근에 그 5년간 가스별 사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경우는 이제 7월까지 사고 조사를 분석을 했고, 요 7월까지 한 것을 2015년도 7월까지의 그 수로 2년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비교 분석을 요거는 조금 깊이 이제 분석을 해본 내용인데요. 가스 사고는 해마다 한 120건 내외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한 120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종류별로는 LPG,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인데, LPG가 평균 한 80건으로 가장 많죠.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PG는 사용처가 넓지 않습니까? 뭐 음식점까지도 LPG 또 쓰는 데도 많고, 요즘 또 도시가스 쓰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용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요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시설, 그리고 이제 고압가스는 앞서 말씀드린 뭐 산소수 제조 공장, 또 우리가 국가기관 산업 시설인 그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플랜트, 또 제철 제강 플랜트, 이런 시설은 전부 다 고압가스법에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시설은 이렇게 다른 가스에 비해서 사고는 적고 한해 10건에서 뭐 조금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이제 특히 그 시설마다 안전관리자를 다 채용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기관 산업시설이고 또 제조 플랜트가 많고, 물론 저장하는 플랜트도 있습니다만 이런 안전관리가 또 채용이 되어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스에 비해서 이제 사고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최근에는 그 과거에 비해서 또 안전관리 수준도 기업에서도 많이 높아졌고 관심도 많고 또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사고 건수 67건인데 2016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한 57건에서 약 한 15%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별로도 이와 같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안전기기 보급도 있고 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서 또 기업체에서도 철저히 안전관리하는 그런 뭐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사고지기 보시면
특히 이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항상 연도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취급 부주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시설 미비입니다. 시설 미비로 해서 두 번째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취급 부주의와 시설 미비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가스 사고를 50% 이상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요거는 이제 원인별로 분석인데, 원인별로 분석해가지고 뭐 사용자 취급 부주의부터 타공사, 요거는 이제 특히 도시가스 시설 시공할 때,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다른 공사, 뭐 상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타공사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이 도시가스 배관을 찍어가지고 사고 나는 이런 사고도 요즘 가끔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공사 사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누출이 되면은 특히 이제 가스의 성질이 저마온에 있으면 이제 인화 폭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스가 누출이 되면은 단순히 누출로 끝나면은 다행입니다. 물론 누출도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근에 저마온이 있다, 뭐 불씨가 있다든지 전기 스파크가 있다든지 저마온이 있으면은 가스의 성질상 이것이 화재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바로 화재 폭발 이어집니다. 저마온이 구성이 되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누출 폭발 화재 이 사고가 뭐 합하면은 거의 한 75%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98년도에 부천 LPG 충전소 폭발 사고 영상 사진입니다. 여러분 일대 보신 분 안 계시죠? 그죠? 98년도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한 19년 정도 됐는데, 결국 이제 여기는 LPG 충전소, 앞서 말씀드린 액화 석유가스에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버스도 압축 천연가스 버스, CNG 버스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 또 택시도 뭐 CNG 택시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택시가 거의 100%가 부탄이 충전되는 택시, LPG 택시라 그랬죠. 이것이 거의 뭐 과거에는 100% 운영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이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뭐 화재 폭발에서 나중에 또 강의 듣겠습니다만 블레버 현상이라 그럴까? 그런 현상까지 이제 발생이 되면서 화재 폭발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98년도 9월 11일 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부상이 80세명이 부상을 당했고, 재산 피해는 약 한 96억 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나고, 이 일대 LPG 부천 LPG 충전소 요 일대의 건물들이 특히 이제 뭐 창문이라든지 또 이런 건물들이 가옥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사고는 이제 특히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 저장, 충전, 뭐 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마침 이거 충전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입회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이제 부탄 탱크롤이 탱크롤이 이제 차가 왔죠. 충전시키려고 부탄 탱크롤이가 와가지고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저장 탱크 40톤짜리인데 저장 탱크에 이제 부탄을 충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호스를 체결을 했습니다. 부탄 탱크로리에 장착되어 있는 충전 호스를 지하 매설된 부탄 저장 탱크 시설의 입구에 충전 호스를 체결을 했는데, 체결을 해가지고 액체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고는 그 부탄 탱크로 인해 그 압력 상승으로 해서 액체의 충전 호수가 이탈이 되어버렸죠. 이탈이 되면서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부탄가스가 누출이 돼서 이것이 스파크 등, 전기 스파크 등 어떤 점화원에 점화돼서 이렇게 크게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된 사고입니다. 다음 사고는 그 울산의 유화 공장입니다. 유화 공장인데 2003년도에 발생이 된 건데 보시면은 그 원료를 이제 원유로 해서 우리가 분해를 시키죠. 뭐 크래킹 시킨다, 크래킹 시킨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질유 분해, 헤비 올 유니트 플랜트입니다. 중질유 분해 및 탈항 공정. 탈항 공정은 우리가 이제 원유에 슬파가 많이 들어있죠. 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층 탈항 시설이 1 수층 탈항, 2, 3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두 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탈항 공정 내에 설치된 가열로에서 그 내부 튜브가 파열이 돼서 다량의 중전류가 유출되면서 화재 폭발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열로나 또 계질로 이런 쪽에 그 우리가 많은 그 이런 내부에 튜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튜브 관리도 유화 공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튜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점검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업체에서 합니다만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크랙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중질류가 분해가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은 나중에 뭐 마지막 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가열로나 계질로에 튜브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로 안에 한 100개 또는 그 이상의 튜브가 높이는 뭐 한 3m, 5m 정도 튜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튜브에 이제 크랙이 간다든지 또 튜브가 고온에서 휘어져 가지고 또 변형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점검도 잘하지만 또 과학적인 기법으로 수명평가 기법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법을 많이 적용하죠. 수명평가 기법 해서 우리가 수명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또 접근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비를 통해서 또 정성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합이 되면은 안전관리가 더 향상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런 기법은 마지막 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여수 유화업체입니다. 여수 쪽에 설치된 유화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특히 그 메인테넌스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플랜트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다시, 재가동할 때, 플랜트를 재가동할 때 그 작업자의 실수로, 밸브를 잘못 연다든지 잘못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또 바이패스 밸브 이런 걸 잘못 조작했을 때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리액터 반응기 하부에 차단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조업을 다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다량의 액상이 노출돼 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 사고 난 거.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또 보수 작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P&ID에 업그레이드 보수된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밸브의 차단 유무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가동을 해야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2011년도 울산에서 또 사고 난 겁니다. 이런 그 폴리스티렌 플랜트 반응기, 이것도 반응기인데 반응기 상부 연결배관에서 원료 유전기가 저장원 누출 확산돼 가지고 전기온 폭발을 형성하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전기온 이런 그 형성이 돼서 폭발이 되면 굉장히 또 폭발 위력이 크죠. TNT 뭐 폭발 위력까지 있는데
이거는 화재 폭발 시간에 이런 또 폭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강의 듣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1990년대 말, 울산의 또 뭐 정유 플랜트입니다. 케미컬 뭐 플랜트도 있고 한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 직접 그 사고 발생이 되고 현장에서 이제 화재 진압 작업을 하는 내용이고 또 화재 발생됐을 때 뭐 KBS 방송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뉴스 제일 처음 이제 뉴스로 이렇게 또 보도가 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HTHA 있죠? HTHA 이건 하이 템퍼러처 하이드로젠 어택이다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HTHA 현상이 발생이 돼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이 템퍼러처 고온이잖아요, 그죠? 고온에서 하이드로젠 어택 수소가 침투를 해서 그 설비에 배관이든 또는 뭐 리액터든 시설에 프린트에 고온에서 수소가 메탈 쪽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메탈이 뭐 침식 현상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크랙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에서 고온으로 운전 조업을 할 때 현장에서 고온에서 수계약 정유 플랜트도 그렇고 또 발전 플랜트도 고온이 굉장히 많죠. 파워 플랜트. 그런 데서도 고온으로 오퍼레이팅이 될 때는 항상 수소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오퍼레이팅 됐을 때 그 오퍼레이팅 온도 한 340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고온에서 우리가 플랜트를 조업할 때는 수소가 침투가 되면은 수소 지승을 일으키죠. 수소 지승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기람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HTHA 현상, 수소가 이제 침투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탄수광, 철석에 탄소가 들어있잖아요. 해서 이 수소가 이제 탄수광 강 내부로 침투를 한다. 침투를 한다면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철하고 그 다음에 수소는 탄소와 화학 반응으로 해서 메탄을 형성해 버리죠. 메탄을. 그래서 이제 메탄이라면 결국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비치니까 이렇게 휘발되잖아요. 날아가 버리거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만 남아 있으니까 탄소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술 속에 일정량의 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유의 그 기계 성분 재료에서 없어지면 이제 인장 강도 등등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런 수소로 해서 결국은 이 영향으로 내가 사용하던 그 배관 재료에 탈탄 현상이 발생이 되죠. 디카브라이제이션을 해갖고 탄소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탈산 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수소 침투로 해서 또 내부에 미세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미세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플랜트는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HTHA 현상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플랜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HTHA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재료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재료 선정. 이 발생된 사고의 재료는 그 탄소광을 썼습니다. 탄소광을 썼는데 처음에 플랜트 제조하고 처음에 초기에 그 재료 선정하고 설계하고 설치할 때는 탄소광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강이었어요.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썼는데 한 7, 8년 사용하다가
그 메인테넌스 기간에 뭐 배관을 일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한 몇 킬로 정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검토해서 교체한 것이 탄소광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탄소광하고 이제 스테인리스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전체 브랜드가 아니고 몇 킬로 정도 브랜드면 그리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현장에 계시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이런 유사한 브랜드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을 하는 사람은 중견 간부들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철저해야 돼요.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알면은 위에 건의를 해서 그거 쓰면 안 된다. 이 안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돈이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건의를 해야 돼요. 위에 살아간다 끄떡끄떡하면 큰일 난다. 요즘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른 또 배관은 그대로 뭐 스테인리스광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다 몇 킬로만 잘라가지고 탄소광을 쓰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거든. 그래서 이런 재료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도,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소가 침투했잖아요. 그럼 수소의 분압에 의해서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발생될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료, 온도, 또 뭐 수소가 침투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대책으로 이와 같이 이제 그 넬슨이라는 사람이 넬슨 차트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8장에 그 넬슨 차트 도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수소 분압에 따른 온도에서 어떤 재료를 쓰라. 뭐 아주 200도 이하의 저온 온도에서는 뭐 카본 스틸을 써도 괜찮다. 또 비싼 재료 쓰면 그것도 우리가 낭비잖아요. 기업체에서는 낭비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300도, 400도, 500도 높을 때는 뭐 스테인리스 강을 쓴다, 크롬 알로이 강을 쓴다, 니켈 강을 쓴다 등등.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재료 선정할 때 처음에 설계해오고 시공할 때도 그렇지만 메인테넌스 기간 때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실제 사고가 발생이 됐고, 배관이 이렇게 단면이 절단이 됐고, 배관이 축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갈라져 버렸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면에서 이렇게 잘라져 갖고 나가는 파이프는 이제 바로 또 이웃 공정 프렌트로 한 몇십 미터 날아가가지고, 파손이 된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때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배관 파이프를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 이제 배관 파이프 내부 안쪽이죠. 요 인터널 쪽이고 요 아웃사이더 익스터널 쪽인데 요 안쪽에 이렇게 이제 크랙이 크죠. 인터널이 크고 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크랙이 진행이 된 사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수소 침투로 인해서 수소 침투로 인해 가지고 배관 내부에서 먼저 크랙이 진행이 된 거예요. 크랙이 발생이 됐고 그 크랙이 배관 내부에서 진행이 돼서 바깥쪽으로 배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오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금속 조직으로 이 배관을 찾아서 금속 조직의 그 조직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요 배관 바깥쪽 아웃사이더 쪽에 이제 금속 조직을 우리가 현장에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연구소 와서 학교 와서 시험 장비로 다시 또 정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요 아웃사이더 사진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앞서 재료가 탄소광이기 때문에 메탈에 우리 뭐 기계나 또 금속 전공하신 분들도 알겠습니다만 온도에 따라서 또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조직 세포가 좀 다 그림이 다르죠. 사진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탄소광이라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광 한 200도, 300도씨 정도 이럴 때의 온도는 이와 같이 이제 탄소광이 페라이트 강 여기 이제 희게 보이는 부분으로 페라이트 강하고 좀 끈게 보이는 부분으로 우리가 퍼라이트 강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페라이트의 조직과
탄소가 좀 포함되어 있는 펄라이트의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바깥쪽은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쪽, 아까 이제 크랙이 많이 발생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내부 쪽, 요 내부 쪽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금속 조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관찰은 보면 이제 페라이트는 더 확대이 됐는데, 끊겨 보이는 펄라이트의 그 조직 분포, 이건 앞서보다 이제 조금 검은 부분이 적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탄소, 펄라이트가 많이 있다는 건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적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쪽 그 부분에서 탈탄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같이 이제 금속 조직으로도 우리가 사고 나면 메탈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사고 수습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재료로 이제 교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도 뭐 이런 유화 프렌트 사고가 많이 발생되죠. 많이 이제 발생되는데 뭐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영국 그 미국 BP 폭발 사고 이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뭐 시간상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큰 사고 발생이 됐죠. 사망이 15명이고 부상이 180명. 또 재산 피해가 15억 달러니까 굉장히 재산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탄화수소 일성화체 분리탑을 그 재가동하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이제 그 작업자 운전원이 오작동된 개장 시스템을 인지를 못하고 개장 시스템이 오작동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탑 내에 액체 방출 없이 그 탑으로 가연성 액체를 계속 이렇게 가동하다가 액체가 타워를 넘쳐가지고 벤트 스택으로 방출되면서 이것도 가연성 가스 전기운을 형성해가지고 일어난 폭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결국 그 누출된 뭐 유전기라든지 또 뭐 가스 이렇게 해서 전기운을 형성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큰 폭발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재산 피해도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정유 석유화학 브랜드 사고 유형인데 브랜드별로 보면 뭐 정유 브랜드보다도 석유화학 브랜드에서 이제 사고 나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석유화학 브랜드가 더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죠. 브랜드 수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떠냐에 따른데 단순 숫자로만 보면 이제 석유화학이 좀 많다. 그리고 그 원인별로 보면은 결국 그 작업자 예락, 운전 미숙 이것이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미비 이런 또 사고, 그 다음에 기계기란 부식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설 설비에 관련된 사고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플랜트는 가스가 누출이 되면 화재 폭발 일어난 사고가 거의 뭐 60, 70%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쪽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고 날 때는 계속 뭐 이야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공정안전 작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를 해라. 철저하게 준수를 해가지고 조업 중에는 우리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자 이제 계속하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계시게 되면은 그 협력업체 결국 이제 하도급을 줘서 협력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메인테넌스 기간에 또 파트별로 그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도 국내 어떤 발전사, 국내 5개 발전회사가 있죠. 그죠? 국내 5개 발전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발전회사에서는 한 해에 2번 윤이어서 협력업체 직원이
메인테넌스 기간에 유지보수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2번 연이어 일어났죠. 그래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하고 또 이런 작업 절차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장탱크 안에 산소, 질소 농도 측정하고 들어가다가 질식해서 죽고 그러지 않아요. 질소가 맞아가지고. 또 운전 작업자가 들어가서 모르고 또 문을 밖에서 닫아버리는 경우, 사람이 바로 사망합니다. 이런 플랜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계속 이야기하는 안전관리 의식. 우리는 이제 안전한 사람들은 생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기업체에서 또 인원 감축, 안전관리 부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등등 하는데 한번 사고 나면 요즘 이제 사고 나면 그 기업체 이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 좀 줄인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의 데미지를 입고 또 세계적인 수출도 지장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감축,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직을 또 축소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많이 그러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비용 또 축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접 오너가 또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고 또 내가 직접 경영을 하면은 이런 유지보수 비용은 되도록이면 많이 안 줄이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또 개선하고 등등 하는데 그렇지 않은 또 이런 오너가 있다든지 등등 또 안전관리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또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 일어날 수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안전을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자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적 오류에 대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시설 미비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아래 미국의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인데, 1981년도,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학가스 산업에서는 인적 오류가 한 80~90% 차지한다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고, 또 미국의 원전 사고 같은 경우도 한 65%가 이와 같이 인적 오류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가스 사고에 대한 교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첫째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또 우리가 위험성 평가 기법 이것을 이용해서 장비로 우리가 철저하게 진단을 하지만 정성적인 방법 플러스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해서 같이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 같이 매치시켜서 안전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더 안전 관리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가 또 철저히 해야 되고, 현장 종사자의 교육, 또 이런 설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 진단 기법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자.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또 투자, 위험성이 있으면 투자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